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단독 김정숙 명의 문해 홍은동 집 매입자는 손혜원 전 보좌관. 어제자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홍은동 주택을 매입한 김재준 청와대 행정관이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데 매입 자금의 절반가량인 1억 6,500만 원의 은행 대출을 끼고 그 집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기사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상사가 내놓은 집을 은행 대출 끼고 매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 행정관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누군가 대출 압박을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김 행정관이 거기 실거주하지 않고 차명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하다못해 부하 직원의 팔 게 아니라 복덕방에 내놨어야 한다는 자기 주장이라도 있든지요. 기사에 있는 거라곤 부동산 거래의 사실관계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게다가 이건 단독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미 1년 전 2018년 1월 18일 연합에 의해 단신으로 기사됐습니다. 단신일 수밖에 없죠. 여기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건물 사고 팔았다는 게 전부인데. 중앙일보 이제 복덕방 합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네. 손혜원 의원이 이름만 들어가도 이제 마구 기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기자로서 부끄러운 내용들인 게요. 단독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모든 언론이 다 썼던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단독이라고 말한다는 게 참.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비위가 밝혀졌다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 중앙일보만의 자기 주장이라도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지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보면은 문재인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데 20대 총선에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안 했으니까 그럼 보좌관들 흩어지는데 그럼 다른 의원실로 간단 말이죠. 6개월 정도 그 손혜원 의원실에 있다가 대선 캠프 차려서 대선 캠프에 갔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상사인 문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자 빈집이 됐는데 뭐 대략 3억 가량 하는데 그 집을 절반 정도 대출받아서 샀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덕방에 내놨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라도 있던가요? 만약에 근데 실제 복덕방에 내놨으면 그 집은 주변 시세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올라갔겠죠. 네, 오히려 더 문제가 됐을 겁니다. 모두가 사고 싶어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고 대통령을 배출한 집이니 하면서 뭐 언론이 오히려 비판을 했겠죠. 대통령 된 사람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에 내놨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든 청와대하고 엮어가지고 예,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사 의에 무슨 목적이 있냐 여기에. 예, 부동산 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네, 굉장히 민망한 기사입니다. 부동산 업을 할지도 모르죠. 네, 중앙일보가요? 업적을 바꿔서.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상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혜원 이건 이름만 들어가면. 자, 그럼 뭐 모아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소식인데요. 북미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최선희 부상과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이 함께해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남북미 대표가 3일간 삼시세끼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요.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상의 계기를 마련했던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했는데요. 신뢰 구축, 경제개발,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에 따르면 이렇게 남북미가 같이 회담을 북핵 문제를 가지고 한 것은 처음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같이 논의를 한 정도가 아니라 합숙하면서 삼시세끼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건 눈에 띄는 팩트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회담이 물론 이게 뭐 고위급 회담은 아닌데 실무자 회담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난 싱가포르 있기 전에도 실무회담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 실무회담이 이번에는 남북미가 같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가 크고 폼페오가 했던 관련해서 발언도 지금
새로운 발언이 나왔죠. 네, 그래서 북미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이냐에 대해서요. 폼페이오 장관의 말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확장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핵 동결이나 ICBM 폐기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계속 알고 있었다라면서 그걸 하는 동안은 우리는 확실히 위험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까지 계속 말해왔던 FFVD를 언급하지 않고 북한 핵 능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거 차이가 있죠. 이제는 CBID, FFVD 완전하게 끝장을 내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한 달 후면 두 번째 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거기서 단숨에 모든 걸 폐기할 수 없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확장 능력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는 증거로 원하는 것이고 명분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또 그리고 기존에 있는 ICBM 폐기라든가 일부 그런 얘기 아니겠는가. 근데 발언이 달라졌어요. 예, 주고받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북한에게 완전하고 압도적인 내용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단계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 정도로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이죠. 이것도. 반면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지난번 그 삭감물이었습니까? 예.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CSIS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삭감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진작에 다 있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것처럼 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가짜뉴스다라고 아주 세게 반박한 바가 있는데요. 뉴스공장에서도 팩트체크를 했었고 여기 CSIS 소위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로 일본 친일본적인 성향을 가진 전문가 그룹이 꽤 많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튀어나와서 이번에는 시노리의 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내놨고 이걸 지난번에는 뉴욕타임스에 기사를 냈다면 이번에는 MBC죠. 예. 네, 미국 MBC 방송에다 관련된 보도가 나왔다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시노리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북한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이번 주제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문제가 있다,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보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미 2008년에도 시노리 기지와 관련되어 있는 CNN 방송 보도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 삭감물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지면이 아니라 영상으로 다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뉴스의 패턴은 똑같죠.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전문가들 혹은 일본과 가까운 과거 경력들이 있는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북한과 핵 문제 이거 잘 될 리가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뉴스를 미국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내고 있다. 네, 심지어 MBC 방송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잘 속아 넘어간다면서 소위 봉이라는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전문가들의 프레임입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2년간 그 업적을 홍보할 때 제1순위로 꼽는 게 북미 관계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업적 내용에다 써놨는데요. 백악관에서 공개한 문건에 보면 코리아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 3번, 중국, 영국이 2번 언급되는 것과 비교하면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2주년 업적 홍보 문서. 뭐 이건 뭐 자기들이 내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는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첫 번째로 해외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회복한 발음 새네요. 축구 때문에. 리더십을 회복한 사례 첫 번째로 이 북미 관계를 꼽고 있고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북핵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시켰지 않느냐, 유해가 돌아왔지 않느냐, FTA 그 남쪽과의 관계. 예, 한미 FTA 재협상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한반도에 관련된 그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대 미 정부 중에 한반도 문제가 1순위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있겠는가 싶고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만 이런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의지를 가져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과연 가까운 시기 내에 또 오겠는가 생각이 들고 과거를 돌아보면 클린턴 대통령 때 가장 근접했던 게 클린턴 대통령 때 올브라이트 장관이 네. 방북을 하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해서 사실은 지금 하고자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예,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다가 직전에 무산됐죠. 네. 정권 교체가 되면서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서도 그렇고 그 나중에 회고로 보면 마지막 순간에 팔레스타인 문제하고 겹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결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아가면서 이 기회를 잃었다. 1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처럼 1순위가 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힘들다. 이 기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재판거래 의혹 관련된 소식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재판 진행 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도움을 줬다라는 혐의도 있습니다. 현재 박 전 대법관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저녁 KBS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판사로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도 눈에 띄지만 저는 더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봐준 사람이 자기 후배란 말이죠. 조세 포탈했는데 봐줬어요. 봐주자면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내부 시스템을 여러 차례 내부 본 시스템에 거죠. 보면 안 되는 걸 봤다. 그리고 나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차장 이 차장이 퇴임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다 짊어지고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인데 임 차장을 바로 이 후배 조세 포탈하고 문제가 있는 회사죠. 문제가 있던 회사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무죄 판결 확정한 이 후배 회사에 취직시켜 줍니다. 예. 네, 그래서 고문으로 들어가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주고받은 관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박병대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어제 나왔다가 시간이 짧아서 다 못 이야기하고 들어간 주진우 기자 다시 얘기 나와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황이 너무 뭐랄까요? 너무 구체적이죠. 예. 자기 후배를 봐주고 자기 후배 회사에다가 임종원 전 차장을 보내고 거기에 수익을 얻고. 자, 다음은요. 네, 조재범 성폭행 의혹에 대한 폭로가 나온 지 약 2주가 지나갔는데요. 어제 젊은 빙상인 연대가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외에도 5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빙상 선수였던 A씨가 10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빙상장에서 한체대전 빙상부 조교인 현직 코치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어떤 제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 배후에는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명규 회장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는 이 성폭행, 성추행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이제 부인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젊은 빙상인 협회 모시고 빙상인 연대군요. 예, 젊은 빙상인 연대 모시고 이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부에서. 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해왔던 일본 정부가요. 어제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관된 논리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죠. 저도 그 소리 들어봤는데 저 전문가는 아닌데 저희가 내일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지만 보면 이런 겁니다. 무슨 지금 레이더 얘기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사격을 하기 위한 레이더를 쐈다가 일본의 주장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주고받다가 협의 과정에서 그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내놓은 거예요. 일본이 이걸 내놓고 더 이상은 이제 협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레이더니까 우리 정부가 요구하듯이 언제 어떤 각도로 어떤 주파수를 쐈는지 공개하면 됩니다. 일종의 로그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말이 틀렸으면 이걸 통해 입증이 되고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어떤 각도로 어떤 주파수의 레이더를 쐈다는 정보 없이 레이더 지금 문제인데 소리를 탐지음이라면서 소리를 뭔지 모를 기계음을 내놨어요. 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중단했다고 하는 건데요. 출구 전략. 왜냐하면 실체를 가지고 따기 시작하면 자기들 주장에 허구가 드러나니까 이런다고 볼 수밖에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면 간단한 겁니다. 네, 게다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실무협의에서도요. 레이더 쪽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자신감 부족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실제 극우 성향의
자위대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도 일본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극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니까 그런 주장 나옵니다.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베 정부가 그 북한의 자리에 남한을 넣고 자국민을 선동한 게 분명한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국방부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와 일본 쪽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과할 일 맞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이렇게 물러날 리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한데. 게다가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제 저공 비행을 했다. 그것이 위협이다고 우리 쪽에서 주장하니까, 일본 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저공 비행해도 되겠냐? 그 정도로. 일본이 그래도 된다고 했다가 그럼 이거 공개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태도를 바꿨어요. 만약에 그렇게 일본 주장대로 하잖아요.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 비행기들이 그런 초계기들이 일본 구담을 향해서 그렇게 저공 비행할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내일 정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 71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어제 이어서 이 전 대법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관해서 주진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야기를 다 못하고 한다고 술투라고 하는데. 김어준의 시간농단이었죠.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건에 불러다 놓고 얘기하다가 그냥 보내? 네,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투덜거려서 어때 실제 또 못한 이야기도 있어서 다시 한번. 투덜을 떠나서 이 문제는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합니다. 손혜원 사건보다 5만 배 정도 중요합니다. 네, 5만 배까지는 모르겠고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자, 일단 영장 판사가 정해졌어요. 그 명재건 영장 전담 부장판사. 네, 검사 출신이고 이 부분은 뭐 예상하던 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영장 전담 판사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인연이 가장 적은 사람이다. 그렇죠. 겹치지 네. 않는 부분이어서 명 판사가 영장 판사로 오는 것은 거의 조금 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뭐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예, 검찰의 영장 청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는 없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사법농단에 관해서 명 판사님께서 그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데 네. 여기는 누가 영장 판사입니까?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네. 허 부장판사는 강영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 판사였어요.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는데 이분이 강영주 판사님이 네. 사법농단에 대해서 박병대의 공범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러니까 박병대의 공범이었던 사람의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입니다. 네. 네. 그 판사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제 시스템에 가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배석 판사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허 부장 판사가 강영주 판사의 배석 판사였는데 강영주 판사가 이 사법농단과 연루된 정황들이 있었다. 사실 예, 박병대 그 전 대법관 그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네. 강영주 판사에 대한 그 수사 수위도 그 기소 수위도 정해지는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죠. 자, 그런 우려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영장 발부는 그러면 목요일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목요일 새벽에. 새벽에 결정됩니다. 결론은 네. 정해져 있더라도 아마 뭐 고심하는 척하면서 굉장히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2-3시. 고심도 하겠죠. 고심한 척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고심하면서 그렇게 돼. 실제 그 결과가 정해지더라도 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은 늦게 발표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 결론을 내고도 이제 시간을 일부러 끄는 경향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결론은 이미 났는데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이 보수 언론에서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게 뭐 구속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사법농단 수사는 그 조직 범죄, 그러니까 마피아 범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양승태를 정점으로 예. 그 상명하복 아랫사람들한테 지시합니다. 지시를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두목을 처벌하지 않고 똘마니만 처벌하면 이거는 이 조직을 소탕했다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 전 사법부를 대법관장이 소탕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네. 범죄 연루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이거는 조직범죄에 가깝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두목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상명 윗사람이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자료나 그리고 증언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의 이제 이 관련 사건들 영장을 보면 임종원 전 차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떤 영장이나 뭐 그게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종류의 영장이 90% 이상 기각이 됐고 임종원 전 차장 외에는 이게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재판에 네. 개입이 아예 불가능하니까 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이게 영장이 그러니까 뭐 관련 취재도 많이 하고 본인도 영장도 받아봤고 네. 검찰 취재도 많이 하고 법원 취재도 많이 한 사건을 많이 겪어본 준 법조인이잖아요, 주준 기자가. 그렇죠. 저는 사법팔극이라고 이 재판받는 법과에 대해서 책까지 쓴 작가입니다. 자, 변호사는 아닌데, 예. 서초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네. 이게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발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임종원 처장 이외에는 구속된 리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서영교 사건이 조금 변수입니다. 사실은. 서영교 의원 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서영교 사건에 대해서는 그 보수 신문도 그렇고 법조인 일부에서는 명백한 죄라고 왜 검찰이 빨리 재판 거래가 있다면 빨리 기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 청탁을 받은 그 판사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청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청탁을 했어요. 청와대 청탁을 받아서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영한 박병대에 비해서 직접 그 공무관계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갔습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예, 혼자 막 말하지 말고. 네. 주정 기자는 그냥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끊어서 얘기합시다. 끊어서. 네. 그러니까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아래입니다. 네.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렇죠. 임종원의 위죠. 예.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이 됐고 네. 그 바로 위에 박병대 고용하는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기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모관계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시했다고 딱 떨어지는 뭐 상황이 없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대법원장은 더 희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공모관계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공무관계를 떠나서 양 대법원장은 직접 지시한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권에 대해서 네. 김현장 변호사를 자기 방에 3차례나 불러서 그렇죠. 그 협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시했고 전원 합의체라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보냈습니다. 나도 바람이 안 좋은 둘 다 네. 바람이 안 좋으니까 가관이네요. 네, 아주.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병세 전 장관하고 여기에 황교안이 나옵니다. 네. 황교안이 사법농단에 큰 역할을 했는데 황교안 윤병세 전 장관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은 뭡니까? 피고 측에 법률 대리인데 그 사람을 따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따로 불러서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간에 불러서 대법관과 황교안 장관 이런 게 무건으로 존재해요? 그렇죠. 그게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도 직접 사인을 했던 V 사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V 사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을 체크했다?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은 승진시키고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규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규진 전 판사의 내용 수첩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가 존재해요? 이 범죄 혐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박병대 고용한 기각됐는데 영장 두 사람보다 훨씬 문건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혹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예를 들어서 김현장 변호사가 자신의 방에 갔다.
세 차례나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의논했다 이런 구체적 내용과 문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비해서 혐의가 모두 보고를 넘어서 직접 행동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종원 공소장의 공범으로 이 부분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훨씬 확실한 거죠. 알겠어요. 네.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영장 기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문건들이 있어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네. 보인다. 네. 전문가로서. 네. 아니 영장 발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발부가 네. 되는 게 마땅하다. 예, 법대로라면. 근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동안의 과거를 보자면 그 아랫 사람들도 구속을 못했는데 그 수장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래도 해야죠. 조직범죄라고 알지 않습니까? 마피아 범죄. 자 그리고 도주인멸 뭐 우리가 없다 이러면서 안 될 거야. 그렇죠. 같은데. 그 전가의 보도 같죠. 도주 및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 그 이미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서 더 수사할 것도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네. 도주할 우려가 수사가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네. 보통 내놓을 때. 그런데 저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저기 집이 없어가지고 구속이 안 됐었나요?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김기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맞는데. 논리로 하면 다 집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하면 영장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보다는 혐의의 중대성 같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을 내주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다 내줬는데 네. 이 70년 역사상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수장을 영장을 내줘서 수갑을 채우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일반에. 아니 그렇죠. 그렇지만 네. 법원이 영장을 내주고 싶지 않더라도 기각 사유들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에 네. 이런저런 기각 사유들을 다 썼는데 그건 매번 또다시 다른 논리로 깨져왔다. 네, 깨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영장 발부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남은 변수가 뭐예요? 남은 변수가 뭐냐면 국민적 관심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그 국기문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입니다. 무슨 문제가 국기문란과 같은 범죄죠. 아니요. 그렇죠. 헌법이 우린 국기문란 저는 국정농단 사건보다 죄송합니다. 발음 진짜 나쁘네요. 국정농단 사건보다 사법농단이 훨씬 심각하고 이 네. 헌법과 알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해친 범죄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부 불씨는 영원히 대중의 관심도 이어갑니다. 최근에 다른 뉴스들 손해운행 관련 뉴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밀려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지 말지 그날 목요일 새벽에 결정될 텐데 네. 그때 또 한번 나와요. 그러면. 또요? 자, 예. 네. 들어가세요 이제.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성폭력 폐쇄를 추가로 폭로했죠. 이에 전명규 전 빙상 연맹 부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체로 거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반박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부회장 권순천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동희 MBC 스포츠 플러스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깐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 이후에 추가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그때 이후에 추가로 6건이 더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제가 일전에 나왔을 때는 추가로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4명일지 3명일지. 네, 네. 근데 6건이 더 있다는 거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과 그리고 젊은 빙상인 연대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또 네. 손 의원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기도 했는데 네. 이 피해 사례가 총 6건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를 만났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죠. 네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손혜원 의원 실과는 만났고 네. 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한 그렇죠. 거죠. 예. 네. 그게 심석희 선수 포함해서 6건인 거죠. 심석희 선수 별건으로. 별건을 네. 였어요. 네, 별건을 여섯 6건이. 네. 예. 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자 이제 명규 전 부회장이 빙상연맹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해서 대체로 다 부인하고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젊은 빙상인 연대가 빙상 개혁을 위한 단체인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 그러니까 뭐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빙상인 연맹이죠. 빙상인 연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다른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질간 일단은 빙상이 발전을 원해서 저희가 만들어졌던 거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계속 개혁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선수를 위한 연맹이 되기를 원하고 배우는 없어요? 배우는 없죠. 배우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배우는 선수들이겠죠, 사실은. 예. 어쨌든 그렇게 메신저로 공격을 일단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가장 첨예한 사안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실을 본인은 몰랐다고 어제. 네. 중요하죠.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 것과 그 사실을 자기는 인지를 못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은 성폭행 관련 사실을 몰랐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자가 하나 손혜원 의원실에서 나왔죠. 문자 메시지에 보면은 그 선수가 그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다는 취지의 성폭행 관련된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명규 부회장이 네가 빨리 벗어나길 바라고 그게 우선이야라고 답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만 가지고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추론으로는 선수가 이런 저런 일에 대해서 토로하고 싶고 막 견딜 수 없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니 무슨 일을 겪었어? 라고 되물어야 정상이죠. 네. 예. 근데 그 과정은 없고 빨리 벗어나야 돼. 이렇게 답변을 보냈다는 자체가 이미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었던 그렇죠.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은? 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확보한 또 다른 이 카톡에 보게 되면 다른 카톡이 또 있어요? 네네, 또 있습니다. 다른 선수 건으로? 그렇죠. 이 피해 선수가 다른 선수랑 나눈 대화가 있는데 네. 이 카톡을 보내면 이미 전명기 교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선수가 이제 교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명 교수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요. 교수한테 낚인 것 같아요. 하면서 밑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교수와 그 가해자죠. 가해자가 제 앞에서 한 말들 다 녹음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카톡이 있어요. 네, 그 네. 선수는 그러면 그때 대화를 녹취해서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대화를 해서 가지고 있는 녹취의 내용에 보면 네. 그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관련된 내용을 전 교수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조치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전에 어쨌든 전명규 교수가 알고 있었다는 건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이 선수 문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이런 카톡에 식으로 따라서. 설득하고 네. 제가 다친다고 그랬는데 다친다고. 네. 이제 피해자가 다친다는 얘기죠. 네. 네. 네가 그렇게 그런 사실 떠들고 다니면 다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전명규 교수 이거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네. 제가 늘 뉴스공장에서만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다 나눴던 녹취가 있고 네. 전 교수가 선수들 관련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있었던 정황을 담고 있는 카톡과 녹취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전명기 교수가 이 사실 기자회견이라는 게 기자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숙제를 내주면 이게 사실이 맞나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전명규 교수는 굉장히 친절한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그렇습니까? 다 답을 이미 이제 기자들한테 줬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 까먹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에게 네가 빨리 먼저 벗어나길 바래. 그게 네.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 했냐면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미 연맹에서 조사를 했고 네.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걸로 안다라고 했는데 네. 이걸 보게 되면 연맹에서 어떻게 조사를 벌였고 얼마나 부실하게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뭐였다는 건지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본인이 한 말과 배치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맹에서는 연맹에 조사했는데 연맹의 부회장이 모를 리가 없고 그렇죠. 연맹이 조치를 했는데 연맹의 부회장이 모를 리가 없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한 배치되는 주장을 한 거네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들은 얘기도 뭐냐면은 예. 그 다른 별건으로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역시 이런 성폭행 관련 네, 그래서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 좀 마무리를 졌다. 근데 이제 그 건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한번 공유를 해다가 그걸 한번 걸리고 나니 아주 그냥 노발대발 역정을 냈다고 했더라고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추행이든 폭행이든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선수가 겪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전명규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무마하거나 처리했어요. 그 처리 내용을 그 선수가 다른 사람하고 아니죠. 그 다른 지도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 사건이 있었다.
라고 근데, 다른 지도자한테 선수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명규 교수가. 아, 전명규 네, 교수가 그래서 다른 그 지도자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역시 그 전명규 교수가 성추행과 성폭행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다른 그렇죠. 코치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처리했어.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들은 코치가 또 있는 거네요. 네. 네. 그 코치가 이 젊은 빙상인 연대에 와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렇죠. 항상 증거를 그 들은 줬다고 것만 하시고. 있는 거지 확실한 증거가 이게 없다 보니까. 물증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박동희 기자님이 가장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카톡, 그러니까 다른 선수의 카톡과 다른 선수가 녹음했다는 녹취. 네. 예. 전명규 교수는 물론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몰랐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 않겠는가. 네. 예. 전명규 교수님 쪽에 반론 혹은 변호인의 반론도 저희가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제는 기자회견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재반론을 젊은 빙상연대로부터 듣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뭐 폭행 같은 경우에 그것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본인이 이런저런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는 그런 뭐 취지인데 전명규 교수가 있는 현장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아마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 전 교수님이 이제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일 때 시절, 네. 그때 이제 선수인데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제 일을 보고 저희가 용기 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저 기자회견을 보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근데 저희가 아직은 어제는 저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한 오늘 정도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제 내용의 골자는 뭡니까? 폭행이죠. 정 교수. 네. 전 교수한테 직접 당했다고? 네, 직접 당한 폭행을 얘기를 하겠다고 어제 저희한테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행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없다. 네. 본인이 폭행을 행사했거나 혹은 뭐 폭행 현장에 있었거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폭행을 당한 선수가 네. 그 시절에 당한 선수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당한 선수가 전명규 부회장 뭐 전 부회장이지만 전명규 교수로부터 당했다는 겁니까? 네, 직접? 전명규 교수가 쇼트트랙 감독인 시절에 그때 배우던 선수 중에 한 분이 폭행 사실을 저희한테 제보를 하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조재범 코치 이제 최초로는 그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서 수감됐는데 이제 추가적으로는 성폭행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코치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도 이게 누군가가 사주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네. 부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님 취재하신 거 있어요 혹시? 저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조재범 코치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총 4명이었는데 네. 그중 2명이 젊은 빙상인연대 그 회원의 네. 제자들이었대요. 그래서 조재범 코치 측에서는 합의를 해야 되니까 이 젊은 빙상인연대 회원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제자들과 좀 합의를 하고 싶다 하면서 그쪽에서 먼저 자 나도 피해자다. 조재범 코치 측에서 나도 전명규 교수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들었고 폭행의 폭력의 대물림이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전명규 교수가 부인한 것은 조정훈 코치는 자기 스스로 네. 구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좀 탄원서 써달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나도 당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네. 나도 피해자인데 그렇게 내가 당하다 보니 네.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어 미안해. 그렇죠.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네. 전 교수가 무슨 소리냐. 네.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거짓말이다. 네. 라고 했더니 이제 어제 빙상인 연대에 연락 온 한 선수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맞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 네. 야,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벌 얘기까지만 오늘 해보죠. 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파벌, 전명규 교수가 다른 파벌을 견제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 실제 전명규 교수의 파벌 외에 다른 파벌이 또 있어요? 지금은 파벌이라는 문제가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닌데,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예전에는 뭐 비한체대 한체대파라는 거 있었지만은 네. 전명규 교수가 연맹을 장악을 하면서 한체대파, 비한체대파 네. 이런 의미의 파벌이 존재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파벌은 지금은 없지죠. 없는데 그러면 네. 전명규 교수가 그러면 한체대파를 밀었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파벌 싸움에는 네. 크게 문제될 건
개인적으로는 빙상계에 파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일 계보. 바로 전명기 팝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로는 예, 점점 프레임은 전명기 교수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 네. 정치인 누군지는 네. 지금 얘기하지 많이 마시고요. 하시던데요. 네. 네.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나와서 그 얘기 도 해보죠. 이 얘기 금방 그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사안이. 예. 자 지금까지 박동희 기자 그리고 젊은 빙상이었는데 권순천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1, 2, 3, 4 bubble bubble sweet love sweet dream bubble bubble 1, 2, 3, 4 bubble 하태하태에서 버블버블로 바꿨습니다. 네, 지난주에 내가 다 버블이다. 예.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미래당에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왜 버블이라고 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 버블이 예. 그냥 제 목소리가 약간 같습니다. 감기가 있어가지고. 예, 단순 거품이 아니라 네. 우아하게 목욕할 때 쓰는 네. 그런 버블로 지금 포장하고 계십니까? 판명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왜 버블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그 이제 인지도만큼 많이 알려진 만큼 지지자가 없더라. 야, 언론에 자꾸 거론되면 지지자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전혀 아니더라. 예, 하태경 TV 유튜브에 10,000명도 안 보니까 되더라. 10,000명 채우고 왜 이렇게 힘드냐. 예. 이제 그런데 그 말 하고 나서 15,000명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예.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이 동정표가 무서운 겁니다. 동정도 있고 예. 또 이제 물론 한 그중에 절반 이상은 우리 김어준 공장장 팬들인 예.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근데 이제 근데 하태경만을 바라보고 이 구독한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20, 30대 친구들이 하태는 좀 말이 되네. 통하네. 아니면 적어도 이제 자기들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하는 꼰대로. 노력하는 건데로. 그러면서 지난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내가 정치를 헛했다. 아, 정말요. 최근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기성 미디어만을 향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내 유권자가 어디인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네이버 검색보다도 예. 커뮤니티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많이 들고. 예. 근데 커뮤니티를 쭉 모아놓고 예. 한 번에 검색하는 게 있어요. 이슈 링크라고. 아, 본인 이름을 쳐보는 거. 그걸 더 많이 해봐요. 어떤 평가가 있는지. 실제 일반인들의 평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거. 20대, 20, 30대 예. 친구들의 평이 어떤지. 자, 그러면서 한번 또 사고를 예. 우리 예기치 못한, 의도치 않은 휴대폰을 병사 일가 후에도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자. 아니, 그러면은 밤새 휴대폰으로 게임하다가 날밤새 하게 되고 당나라 군대 된다고 했다가 바로 사과하셨죠. 왜 사과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이제 20대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지역구에 20대 친구가 후원금 3만 원을 보내주면서 아, 자신들의 이야기 들어준 정신이 처음이다. 네. 그 친구가 제 이제 휴대폰 밤새 게임한다 하니까 바로 항의 문자가 와가지고 어머님 실망했다. 어머님 사무실 앞에서 내가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1인 시위라도. 그래서 왜 이렇게 그잖아요. 저를 신뢰해 줬으니까 3만 원 냈는데. 후원까지 냈는데 없는 네. 돈에. 바로 또 실망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지 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죠. 그거 전에 네. 이제 정서적으로 20대 친구들을 너무 어리게 보고 너무 나약하게 보고 네. 이런 꼰대 정서가 나한테 있구나.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실 생각해보면 20대 친구들이 안보도 튼튼하게 지키고 있고 네. 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 항상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된 입장에서는 엄마 내 마음도 몰라 해서 틀어지는데 휴대폰 군인들에게 좋다고 해서 밤새 게임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에 대한 이제. 그렇지. 긍부정이 같이 있는데 휴대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긍정적인 면을 일단 알려주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 뭐 보안 유출이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통제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일단 얘들은 잡아야 돼. 이런 꼰대 마인드가 나한테 있구나. 군인들은 휴대폰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런 거지. 처음 느낌. 그러면은 이제 태도가. 미군도 당나라 부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휴대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보다도
어쨌든 20대들이 자립적이고 우리 때보다도 훨씬 자립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그 자립성, 자율성을 어떻게 안보와 연결시키려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나한테도 없었다. 그러니까 20대가 가진 자율성을 군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어느 정도는 통제할 것인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잡자. 통제 일련도 발생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또 마침 그 국방부에서는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실제 게임으로 날밤 샐 수 없다는 또 부분도 나중에 알게 되셨죠. 이제 그거는 예. 이제 국방부를 제가 요즘 잘 못 믿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쓴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방부에 대한 공격이 더 가까운 거네요. 그것도 일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저는 이제 국방부는 가장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예. 뒤늦게 따라가야 된다. 통일 외교부는 좀 앞서 나가더라도. 근데 국방부가 먼저 뭐 천안함 묻고 가자라든지 북한 주적도 비핵화 된 다음에 빼면 돼요. 비핵화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국방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이 있었는데 불신도 물론 있었지. 그거하고 이거 겹쳐지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더 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나와서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예. 라고 선언해놓고 예, 바로 제 스스로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직. 이렇게 처절하게 반성을 하시니까. 나 굉장히 깊게 반성했어요. 하태경 TV 구독자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자세가 예. 남을 비판하는 자세에 있다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하니까 예. 나 자신도 굉장히 절박해지고 그들 목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진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예. 정말 깊이 소통해야 그러면 되겠구나.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언론이 기사를 받아주고 내가 입장이 선명하게 쓸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전에는 견제지. 예. 누구 잘못하는 거를 국회가 할 일은 여당 견제다. 여당이 잘못하는 거를 딱딱 견제해주고 정부 여당 비판해주고. 견제.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좌우다지만. 예. 그래서 좌우 극단에서 잘못하는 것을 계속 때려주는 게 내 역할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이게 국민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제가 대변했던 국민은 추상적인 국민이고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을 이거 굉장히 철학적 각성에 가까운데요. 예. 한 번 더 전향한 것 같아요. 제2의 전향. 그게 하태경 TV 구독자가 갑자기 15,000명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태경 TV에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여태까지는 추상적인 국민을 대변하는 게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파블로프의 개 같은 면이 있죠. 구체적인 대상을 대변해야 된다. 무조건 정부 여당 나오면 일단 어디서 그렇죠. 비판해야 될지 찾아내서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공격하는 게 있고 그럼 또 언론이 그걸 실어주고 그렇죠. 이런 문법이 쭉 존재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20대를 대변한다고 해놓고 20대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 연구를 안 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언론이 실어주는 게 일종의 그쪽 마약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언론이 자꾸 실어주니까 거기 또 이제 국민들하고 알려주고 소통도 되고 넥타이도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 취향에 맞게. 근데 20, 30대는 언론하고 완전히 별도의 세계, 언론에 안 알려지더라도 네.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통 세계가 있죠. 있었어요. 조회수나 댓글 수가 네이버 조회수나 댓글 수랑 맞먹어요.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예. 그 세계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일간지 정치를 기자들이 쓴 기사를 읽은 사람보다 그 일간지 기사에 대한 자기들 논평이 만약에 그 세대에게 혹은 뭐 일반 유저들에게 호응을 얻으면 그게 훨씬 더 조회수가 높고 그 의견이 여론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정치인들은 저도 정치인들하고 오래 만나봅니다만 특히 보좌관들이 이제 필터링하고 보고하는 자료에 익숙하고 보좌관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기성 미디어 중심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제 여론과 유리된 측면에 반응할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 여의도에서. 많죠. 예. 그래서 보좌관 없는 떨어진 그 사람들이 훨씬 여론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20, 30대 여론은 참 알기가 어려운데 네. 하여튼 이번에 제가 그래서 진짜 반성한다. 그리고 나도 꼰대 맞더라. 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꼰대 맞고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아빠 시대가 바뀌었는데 휴대폰 쓰는 건 일단 기본으로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리스크를 통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아빠 시대처럼 생각을 하냐. 무조건 쓰지 못하고. 왜냐면 우리는 휴대폰 어릴 때 안 썼잖아. 네. 근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그냥 필수품이잖아. 태어났을 때부터 휴대폰이 그거 있어요. 보면서 자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고. 나랑 한 몸인 거지. 예. 그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 성장하고 나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등장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공기처럼 항상.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한 이게 정치의 본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대변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세대가 다르면 확실히 이해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나도 꼰대다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하지만 노력하겠다. 배우도록. 전공은 물리학이셨죠.
공부는 잘 못했죠. 학점은 별로 안 줬어요. 물리학으로부터 배운 바는 공장장도 공대 아니에요? 서로 뭐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각성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관계 오인을 떠나서 요 본질에 대해서 내가 잘 파가지 못했다고 사과하신 거고. 아마 제 걱정은 또 다시 내가 꼰대라는 거를 반성해야 될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자주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더라도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김일성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민트색으로 상반기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이어지면 어떻게든지 제가 그걸 물어보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못하더라도. 저도 김정은 위원장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아니, 국회에 오면 직접 만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뭐 제가 물어보기엔 좀 민망하고. 그때 또 초대형 사과가 있지 않겠는가. 염색과 함께. 사과는 염색으로. 그리고 그래서 20, 30대를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워마드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이것도 내일 합니다. 예. 현실 정치인으로 이 이슈에 들어가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재미난 게 이제 민주당은 확실히 친워마드적인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 토론회를 했어요. 했는데 일베를 그렇게 폐쇄하자고 까던 민주당 쪽 분위기가 워마드를 까는 하태경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그 토론을 안 가봤는데 워마드가 문제가 있긴 있다.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여성운동 일반으로 비판이 확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그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워마드를 까는 것 자체가 혐오 정치하는 거다. 그냥 찾아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의원은 아니고 민주당 토론회 왔던 쪽 패널인데. 패널인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고. 그런 전문가가 있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제가 여가부. 그 부분이 민주당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가부 와서 발표를 좀 해달라. 여가부 입장에서는 워마드가 성역 같아요.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없다. 일베 토론회 한다 그러면 왔을 거야 아마. 뭐 그것도 여가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하간 지금 꼭 불러보세요. 진선미 장관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나와서 얘기하신 적이 있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워마드 토론회를 연다는 것은 양쪽 모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연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피해자 한 분이 옵니다. 워마드 피해자. 그래서 뭐 자기 음란물도 있고 뭐 살해 협박도 받고 이런 분이 한번 와서. 워마드 문제 많죠. 뭐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 얼굴 가리막 해가지고 하고. 생중계합니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태경 TV에서. 적어도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적어도 페북으로는 하고. 그 다음에 워마드 회원 한 분이 오겠대요. 양쪽 입장은 들어봐야 되니까. 예, 워마드 회원 한 분이 오는데 이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트랜스젠더래요. 아 그래요? 네, 본인 소개를 했어요. 워마드 회원이자 트랜스젠더. 너무 많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토론회가 있으면 그 핵심적인 멘트 있으면 따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희가 틀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태경 TV가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방향을 좀 정치인 하태경도 내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딘가 지금 찾아가고 있다. 예, 완전 요즘 정치적 각성. 가슴이 벅찹니다. 새로운 정치적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꿈입니까? 사실 청년들이 이중적 억압을 받거든요. 이 취지가 안 돼서 경제적 억압 받지. 또 자기 선배들이 누리던 남녀 차별의 짐을 자기들까지 져야 하는 사회적 억압까지 같이 받고 있거든요. 아이템을 확실히 잡으셨네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하태경 TV에서 그건 본격적으로 계속 다루실 것 같고. 최근의 이슈 중에 이제 손혜원 의원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의 입장은 이미 나왔는데 당 입장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공사 구분을 못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어디 부동산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규제 풀려고 아파트 한 대가 아니고 뭐 몇 채 샀어. 그리고 나도 살고 뭐 누구도 살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놓고 제가 그 지역의 부동산 지역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이해관계 충돌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가 있는데 내가 거기 집 사놓고 그린벨트 풀라.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기 권력을 또 이용해서 집이나 그런 정책을 바꿨다면 더더군다나. 근데 손혜원 의원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머릿속에 이런 것 같아. 목표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럼 누구나 많이 투자를 해야 돼. 그럼 나도 투자하고 정부도 규제 해제하고 지원하고 하면 빨리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 민간인이면 괜찮지, 사적인. 누구나 사적 이거 추구하니까, 민간, 일반인들은. 근데 정치인들은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랬어야 돼. 손혜원이 목포를 공인으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문화재 지정을 하고 등록이라고 합니다. 두 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에 돈을 태워야 되죠. 주민들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개발시키고 나갔으면 뭐 아무 문제 없죠. 오히려 박수 받을 건데 뭐 자기 주변 사람들 이름으로 다 뭐 사놓고 그 다음에 그 문화재 거리로 등록하려고 계속 목소리 높이고. 그래서 이해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윤리 교육부터 해야 돼요. 손혜원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제는 또 우상호 의원이 전혀 다른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또 야당은 야당의 시각을 그냥 듣기로 하고요. 요건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내일 또 그 박지원 의원한테도 들을 테니까. 박지원 의원이 제일 잘 알죠. 한 가지만. 제가 이번에 문체위 의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갔는데 문체위 의원들 초반에는 손혜원 의원을 좀 이해하는 입장이었대요. 근데 문체위 의원들 한 채로 알고 있더라고, 한 채.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고 가서 목포에 살겠다. 자기 살집 마련하는 건 정도니까. 근데 지금 다들 돌아섰어요. 뭐 거의 30채 가까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이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목포 MBC가 이 사안에 대한 보도가 많아요. 거기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지 방송사니까 커버를 많이 하던데 거기 보면 몇 차 하는 것도 그 숫자가 가지는 임팩트만큼 사실은 아니더라 하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통으로 한 채다. 네, 그러니까 살집이 아니잖아요. 박물관을 하겠다는 거죠. 한 건물 안에서 지번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몇 채 하는데 언론에 9채 10채 나올 때 자기가 다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그 9채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채 아니야 통으로. 사실상 통으로 하나의 부지인 거죠. 하나의 부지를 박물관을 마련했는데 따다다다 붙어 있는데 하나는 2평이고 3평인데 한 건물에 지번이 계속 바뀌더라. 그러면 자기가 쓸 거잖아요. 근데 박물관을 쓴다는 거죠. 박물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다른 얘기도 했잖아요. 조카가 나중에 힘든데. 조카는 별거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숫자가 그렇더라도 박물관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알겠고요.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니까요. 부패 방지법도 위반 소지가 있어요. 여기가 풀릴 거라고 기대하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했으면 이거는 그게 이제 수사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이걸 했느냐. 그렇죠. 자, 요 사안은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 손혜원 의원의 입장과 또 SBS 입장이 다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이 영남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그 의원님도 황교안 전 총리가 우세할 거라고 당대표 선거에서는 보시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좀 운이 좋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친박이 깝니다. 그게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전략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친박 이미지를 떨궈내기 위해서 친박의 전략이 아니고 친박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총리는 정치적 친박은 아니잖아요. 출신이.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대통령 대행을 했고 그때 법무부 장관 총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라고 이제 친박 쪽에서는 우호적으로 보라보는 그렇죠. 친박 이미지가 씌워진 건데 그만큼 대통령한테 충성을 과거의 친박처럼 충성한 건 아니고 친박들 입장에서 보면 가짜인데 가짜 친박인데 부족하다. 네. 근데 이제 친박 쪽 지지는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또 잘 못했대요. 황교안 총리가. 그래서 코어 친박들은 헌정 총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과거에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거 같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강해요. 강하고 그래서 친박 쪽에서 황교안 총리가 박 전 대통령한테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폭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친박 편은 일부 떨어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세 중에 코어 중에 보면 태극기 부대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연민이라든가 이런 층도 있긴 있는데 그 층이 좀 흩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근데 황 지지 세력 중에서는 공안 이미지, 강한 정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풀어졌다. 공안 검사 출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친박과 싸우면서 친박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이게 좋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일리 그래서 있는 황 소리입니다. 총리한테 내가 뭐 좋은 뭐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이제 친박과 이렇게 된 이상 친박과 화끈하게 싸워라. 오히려 그럼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훨씬 좋다. 그렇게까지 화끈하게 싸우면 표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화끈하게 싸울까 싶어요. 다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누가 싸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표가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정도로 흔히 하는 말로 아싸라게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 아닌 게 과거의 행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조용조용히 이렇게 사고 일으키지 않고. 그렇죠. 좋은 참모가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왜냐하면 대선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저도 그게 당장은 몰라도 설사 당대표가 떨어져도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보는데.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네. 네.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 싶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자, 정치적으로, 최근에 각성하고 있는 그 끝이 어딜지 모르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버블. 하태경 최고. 자, 브렉시트 잠깐 원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안이 부결되면서 플랜 B를 제시했습니다. 플랜 B. 여전히 플랜 B도 어떤 해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김종 대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연결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플랜 B가 얘기되면서 이제 안전장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네. 이게 뭡니까 내용이?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전장치거든요.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하면 전환기간 동안에 그 미래 관계가 EU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은 결국 안전장치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북아일랜드를 그대로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그대로 묶어두고 영국 전체를 관세동맹에 두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일단 이거 자체가 브렉시트를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영국이 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바꿀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아일랜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북아일랜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왜 갈등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998년도에 벨파스트 협정을 아일랜드와 영국이 맺었습니다. 원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계속 싸웠죠. 그래서 1972년도에 그 런던 대리에서부터 피해 일요일 사건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테러가 나고 대단히 불안정했었는데요. 이 협정을 통해서 아일랜드에서 일단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하고 거의 한 나라 같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행과 모든 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가 영국 땅이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위쪽이 영국 땅이지만 그 아일랜드 섬 안에서는 자유롭게 소통하자, 또 왕래하자 이런 거죠. 네네 그렇게 되어 현재 있어서 그 뒤에 물론 이거에 대해서 IRA가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결국 2005년도에 IRA도 그 무장 투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IRA는 북아일랜드가 독립을 해야 된다 영국으로부터 이런 조직이었고.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브렉시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결국은 어떤 그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벽을 생기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너무 자세히 하시니까 박사님은 제가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한 섬 안에 있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고 아래쪽 아일랜드만 아일랜드 땅인데 그런데 북아일랜드가 영국 땅이지만 한 나라처럼 지내는 뭐 그런 협정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EU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영국이 EU로부터 빠져나가면 이 북아일랜드도 만약에 빠져나가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이제 국경이 생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과거처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 그렇다고 북아일랜드만 영국이 다 EU에서 빠져나가는데 북아일랜드는 EU에 남겨두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 같은 나라인데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어떻게 해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메이 총리가 플랜 B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안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더욱더 긴밀히 협의하겠다. 네. 예, 내용이 안 나왔어요. 결국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반영하겠다. 의회의 입장을 더 반영하겠다. 의회 입장을 더 반영하겠다만 있다. 네네. 그런 말만 있고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제2국민투표라든가 아니면 그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노딜 브렉시트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 이런 것은 전부 다 하지 않겠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플랜 B도. 예. 그리고 메이 총리는 자기가 합의한 합의안을 찬성을 하든가 아니면 노딜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걸 더 강하게 밀어붙인 그런 플랜 B라는 게 내용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뭐 다른 뭐 노동 환경권을 보장한다든가 뭐 다른 뭐 작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 그 핵심이 됐던 북아일랜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북아일랜드를 2위에 남기고 영국은 빠질 거냐. 아니면 북아일랜드도 포함해서 빠질 거냐. 이 문제는 전혀 해결책이 없는 상태니까 플랜 B라는 게 내용이 없다. 예, 사실상 플랜 B가 사실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자충수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아일랜드를 2위에 남기면 영국은 빠지고 이후에 아일랜드 남기면 사실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가 같은 나라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쭉 지나가 버리면. 예, 그게 바로 이제 IRA가 원하고 있는 거죠. 영국 아일랜드 섬의 통일. 영국 보수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자기 땅이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의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일랜드를 가지고 오면 아일랜드까지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이제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생길 테니까 그죠? 네. 그러면 아일랜드에 있던 사람들 혹은 북아일랜드에 있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또다시 ILA 같은 조직이 활동할 이제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다시. 바로 며칠 전에 또 바로 이 문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런던데리에서 조그마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죠. 결국은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또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1980년대, 1990년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막 테러 일어나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플랜 B는 내용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원포인트로 플랜 B의 내용을 짚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 내용이 없더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불친절한 회의에서 1139번 기사님, 8122번 택시기사님, 273번 버스 기사님, 뉴스공장 감사합니다. 거기 타신 승객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오전에 2부 할 동안 저희가 TBS로 유튜브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는데 이거는 TBS의 문제가 아니라 TBS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하간 현재는 됩니다. 네. 그래서 뉴스공장 검색어가 갑자기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1시간 가까이 안 됐다고 해서 유튜브로 뉴스공장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하네요. 예. 지방에서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군요. 예. 전국 방송이 돼야 할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거의 10여 분 가까이 나왔어요. 큰일 났네요. 준비 안 됐는데. 4분짜리 준비한 거 아닙니까? 대충 떼우고 지나가려고.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요. 예. 요즘 증기기관 쓰이는 곳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산업혁명 시대 쓰이던 거죠. 예, 가끔씩 추억 기차, 열차 이런 거나 좀 다니고 그런 거 같은데. 19세기에 나와서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쓰였고. 그렇죠. 네, 칙칙포포. 그런데 80년대까지도 쓰였네요. 쓰였습니다. 한 번씩 관광열차 같은 거는 다니고 했는데 조만간 새로 증기기관을 장착한 탈 것이 등장할 것 같아요.
증기기관. 예.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주 로켓입니다. 증기기관 로켓.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증기기관이라는 게 네. 우주에서 작동할 리가 있나요? 근데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좀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면 네. 미국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과학자인 필 매츠거 박사가 예. 민간 업체인 허니비 로보틱스하고 함께 예. 증기를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주선 시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증기를요? 연료를 석탄 막 사고로 퍼내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 예. 사실 물은 어떻게든 끓이면 되는 거니까. 연료는 뭡니까 그러니까? 연료는 태양광이죠. 태양광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든가 열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켓이란 거는 태양광 증기기관을 만든다.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이 힘은 증기에서 얻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증기기관의 기본 원리는 이제 물을 끓이면은 이게 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1600배 이상 확대가 네. 되니까 그 힘을 이제 뿜어내는 거잖아요. 피스톤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뿜어내는 힘은 사실 추진력 로켓에서 나오는 분사력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게 그건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네. 그렇죠? 밀어내는 힘인데 로켓처럼 추진력을 갖겠나 기차를 밀어내는 힘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못 갔습니다. 예. 못 가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 일단 지구에서 못 쏴요. 지구에서는 일반 로켓을 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우주로 나가서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발사가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제한적으로 쓰는 거네요. 이게. 제한적으로 쓰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유용한 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로켓을 일단 지금은 뭐 화석연료나 수소 같은 거를 넣고 예. 액체 산소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보내잖아요. 액체나 고체로. 그렇죠. 예. 불을 붙여서 보내고 폭발시켜가지고. 나면 예. 얘가 나중에 우주공간에 뭐 달에 가든 어디 가든 예. 일단 거기까지 갈 연료만 싣고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중력 상태죠. 예. 예. 그리고 거기 착륙하고 나면 뭐 다시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연료 떨어지면 그냥 버려야 되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뭐 채울 수도 없고 무슨 뭐 급유기가 갈 수도 없는 거 그걸 또 줄 수도 채우러. 없는데 뭐 달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증기 로켓이라는 게 이 틈새를 공략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예. 지구에서 증기만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힘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누리호도 증기기관 달면 되지 뭐하러 지금 고생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우주로 나가서 중력이 약한 곳에 가서 거기서부터 증기힘으로 다시 발사를 해서 여기저기 천체들을 돌아다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뿜어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증기요, 수증기. 진짜로. 그러니까 수증기. 압력솥 그거 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수증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증기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을 끓여서 태양광으로 수증기를 뿜어내가지고 그 추진력으로 이런 달이나 뭐 소행성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작은 행성들이나 작은 위성들에서는 물은 어디서 충분히 구합니까? 물을 현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우주에 널린 게 물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액체물은 없지만 얼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미 이제 달에도 얼음이 있습니까? 달에도 최근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얼음이 없는 곳은 못 쓰는 거네 그러면. 얼음이 없는 곳은 못 쓰지만 실제로 얼음이 있는 곳만 다녀도 굉장히 많은 곳을 얘 혼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현지 조절하면서 거의 태양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얼음은 사실 소행성에도 대부분 있고요. 혜성에도 있고 그리고 그 얼음이 지하 깊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하 깊숙이 없고 되게 표면에 있습니다. 표면에. 예. 그리고 토성의 위성들, 목성의 위성들, 뭐 유로파니, 이아페투스니 뭐 이런 데 다 이제 얼음층이 바깥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발사는 그 액체를 넣는 그 고체를 넣어 기존에 지구상에서 한다면 기존의 로켓 추진체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을 벗어난 다음에 우주는 무중력이거나 또는 중력이 약한 행성들이 있지 않냐. 그렇죠. 플러스 조건이 더해지는 게 거기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얼음이 있는 곳. 거기 가서 물을 땡겨서 그렇죠. 물 많이 땡겨야 될 것 같은데 그 수기가 그 정도 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얼음. 아니 제 말은 그 우주선이 그 증기밥솥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압력솥. 예. 하는 거. 압력솥 되게 크겠죠 그게. 그 세게 발사해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 예, 계산상으로 되고. 그 물을 그럼 가득 머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거기서 이제 얼음을 녹여가지고 태양광으로 물을 이제 그 보일러에다 가득 채우고 그걸 태양광으로 끓여가지고 뿜어내서 중력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 측면에서만 가능하겠네요 또. 근데 이제 가는 동안에 그건 또 비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현지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천체들 재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기발한 발상이네요. 기발한 발상입니다. 돈이 그때부터 하나도 안 드니까요. 연료도 안 들고. 그동안은 보이전이 뭐니 이런 애들은 그냥 관성에서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뭡니까 행성들 사이에 인력 그런 거죠. 플라이바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간 건데 얘는 어딘가 착륙해가지고
자체 연료를 조달하고 태양으로부터 물을 끓여가지고 지금 그 압력밥솥처럼 꽁무니로 그 수증기를 쏴가지고 뜰 수 있다.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탈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데들이 태양계 내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재밌네요. 예. 그러면 왔다 갔다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이런 조건만 갖춰지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뭐 10군데든 20개든 다니면서 계속 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도 다니면서 착륙했다가 네, 갔다가 태양열 전지로 축적했다가 그렇죠. 물 모아가지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런저런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뭐 극복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착륙했는데 물이 500m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처로 착륙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음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겠네요. 거의 무인일 것 같은데 500m를 우주선 옆으로 기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건 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실제로 보낼 때는? 아직은 뭐 당장 발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발상은 굉장히 재미네요. 예, 발상이 재밌습니다. 이게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이게 논문 같은 게 나온 거고 시제품이 나온 거고.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뭐 조그만 걸 만들었겠죠. 모형 같은 거를 물론. 근데 그러니까 물 채취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건 가능해도.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 진짜로 많은 행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표면에 그냥 얼음 덩어리로 널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호수로 어디 한 군데 모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우주선이 내려앉을 정도로 꽁꽁 얼어 있는 곳인데 그리고 암석들 사이에 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이제 꽝꽝 얼어야지 거기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걸 깨야 되잖아요. 깨야죠. 깨서 그걸 채취해서 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우주선이 로봇팔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있겠죠. 달고 가겠죠. 그것도 뭐 태양광으로 하든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그 꽂아가지고 막 드릴 뭐 해서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은 근데 지금 지구에서도 광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쓰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잖아요, 다 보면서. 뭐 그래도 중장비를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하겠죠, 뭐 어떻게. 근데 발상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발상이 되게 신선해요. 어쨌든 한 번 날아간 이상 계속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네, 자체 조달. 무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장 날 때까지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어 보낼 수 있고 뭐 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큰 행성에는 못 내려앉겠네요. 큰 행성은 조금 어렵죠. 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 중력 때문에. 탈출 가속도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화성 같은 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화성은 이제 중력이 3분의 1이니까 지구에. 네. 근데 달 정도만 돼도 아까 6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좀 탈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압력밥솥에서 나오는 칙하는 것만으로 우주선이 방향 전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그 영화도 보시면 방향 전환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정말 그 소리 나죠. 칙칙칙 소리 나잖아요. 무중력 상태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무중력까지는 아니어도 중력이 약하면 그 뭐 꽁무니에서 수증기 뽑아서 갈 수 있다. 예. 야,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틈새를 노린 발상이고요. 이게 물론 뭐 이게 실제로 현실화 될 때까지는 장벽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첨단 뭐 원자력 엔진이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스팀펑크 옛날에 저 증기기관 시계 발표로 돌아간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신선한 발상. 아무도 생각 못했던 방법.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죠. 어떻게 증기기관을 다시 우주선에 쓸 생각을. 그렇습니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고. 예. 여기서 과학이 엄청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건 모르는 거죠, 진짜로. 예. 자, 원종우 씨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흥미롭고. 예. 뜨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